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남 더 힐, 무엇이 중한디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KBS 보도, 기획 보도가 한남 더 힐 그 부자들의 절세, 꼼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마다 한남 더 힐 신문요, 안 다루는 언론 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면 한남 더 힐, 한남 더 힐, 한남 더 힐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KBS가 지금 이 순간에 이 한남 더 힐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하다. 주객이 전도됐다 이겁니다. 지금 KBS가 한남 더 힐 보도를 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중산층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 세금으로 중산층이 무너져 가고 있다. 그리고 1주택자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막 거품을 달고 막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언론이 문제점이 있는 거를 문제를 지적을 해야지. 그게 어떤 본말을 전도가 돼가지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일 보도를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언론 기사를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꼼수를 부렸던 그것이 가령 이제 대출 규제를 했는데 이거를 다 벗어났다. 다 이걸 현금으로 샀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무슨 꼼수냐고요. 현금이 있으니까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꼼수예요. 돈이 많으니까 현금이라는 거를, 이거는 이제 예금 계좌 이체하는 것도 현금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아니, 예금에다가 아무리 해도 저금리니까 이득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자산에다가 뭐를 투자하려고 하죠. 자산에다 부동산이든지 주식이든지 비트코인이든지 자산이란 자산은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당연한 본능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꼼수를 썼다.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 그 기사는 잘못된 것이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딱 예단을 가져놓고 거기에 프레임에다가 막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영을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자가 객관적인 팩트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들을 보면요, 전부 다 팩트가 안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전문가들 말을, 변호사라든지 어디 부동산 전문 교수 말 이런 식으로 자꾸 인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 다음 꼼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9.13 대책으로 해가지고 법인, 종부세를 중과를 했어요. 종부세를 중과를 하니까 이거를 법인으로 매입을 해버렸다 이거죠. 법인 매입을 해가지고 편법을 썼다, 꼼수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종부세 중과를 해도요, 그러면 이 법인을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법인으로 사지 못하게끔 규제를 해야 되는데 뭐를 꼼수를, 이거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6억을 법인으로 사면 6억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6억을 공제 안 해주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법인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개인으로 사든지 법인으로 사든지. 아니, 법인이 돈이 있으니까 법인으로 사는 거고, 개인이 돈이 있으면 개인 명의로 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인으로 이렇게 편법을 쓸 거를 미리 계산하고, 종부세 이 중과를 할 때 이미 그 전에 2017년이나 2018년 때 딱 이렇게 제도화를 시키고 나갔어야죠. 그런데 지금 집값 다 오른 시점에서 2021년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당연히 안전지대로 다 피신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면은 딱 미리 대책을 세울 때 미리 다 그렇게 규제 그 구멍을 막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다 느슨하게 해놓고 나서 2021년부터 이제부터 한다? 이제부터 우리 규제할 테니까 이제는 하지 마. 라는 식으로, 그 전에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시그널 다 주고 나서 다 도피하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해놓고 뭐 꼼수를 썼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법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막았다 이거예요. 법인으로 막으니까 이제 신탁으로 갔다. 신탁으로 가면 이게 뭐냐면은 신탁회사에다가 이제 수탁자가 이제 신탁자거든요. 그 신탁 재산을 수탁을 하면은 이 사람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야. 납세 의무자이니까 이거는 종부세 위탁자, 한남더일의 소유자가 위탁자니까 이쪽에 이제 주택수로 포함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격이 분리가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부세를 다주택자이면서도 안 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된 말이에요.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탁자죠. 위탁자. 그러면 수탁자는 신탁회사를 말을 해요. 그러면 한남더일의 사람들이 한남더일의 아파트를 이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신탁을 해요. 신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신탁 수수료 주면서 신탁 계약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예요. 그러면 종부세 납세 의무자를 찾으려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만 찾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4년 1월 1일 이전에는요, 이 사람들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였어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였는데 2014년 1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요. 지방세법을 개정을 한다 이겁니다.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제가 이제 그때 조선심판은 지방세 이제 조선심판은 심판관이었거든요. 그러면 회의를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법이 개정도 되기 전에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해가지고 과세 처분을 하는 거예요. 재산세 과세 처분. 그러니까 전부 다 납세 의무자가 억울하다 무슨 소리하고냐. 세법에 틀리게, 세법에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무슨 수탁자가 내가 납세 의무자냐 막 이러면서 벌면서를 하면서 전부 다 불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명백한 그 부실과세다. 그리고 국세에서는 당연히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개정되기도 전에 수탁자를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일단은 수탁자를 보려고 하는, 도대체 왜 수탁자를 보려고 하느냐. 세법이 세법이 원래가 수탁자로 보는 것이 아닌데, 그랬더니 이 위탁자한테 징수를 못 한대요. 징수를 못하고 수탁자한테, 그러니까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수탁자한테 징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납세 의무를 그 이유 때문에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이렇게 한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가 바꿔줬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수탁자한테 신탁 계약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주택자들은 다 그러면 신탁회사에다가 당연히 신탁을 하죠. 신탁 수수료 주는 것보다 종부세 덜 내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렇게 유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유도한 대로 한 거예요, 납세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막 종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와가지고 행안부를
이제 이런 기재부하고 전부 다 감사를 한 거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종부세가 1,000매덕을 덜 들어왔다. 3개년 거 계산해 보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고쳐봐라. 그러니까 이것도 2021년 1월 1일 기한 지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이제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법인을 이렇게 제동을 거니까 신탁으로 넘어왔다. 이 말 자체는 어불성설이죠. 이런 말 자체가 존재하죠. 신탁이라는 건 이미 2014년부터 1월 1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법인을 규제한 거는 오히려 우리가 9.11 대책이니까 2019년이니까 이때 규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오히려 이거를 규제하니까 이쪽으로 갔다 뭐 시간적인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지. 2019년에 규제하니까 2014년으로 신탁으로 넘어갔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는 완전히 잘못된 팩트다. 아니, 잘못된 기사다, 이거. 왜 그 잘못된 팩트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꾸 기사를 쓰려고 하느냐. 그 프레임이 뭐냐. 그 의도가 뭐냐, 이거. 잘못된 기사를 왜 자꾸 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한남더일의 납세자들이, 그 소유자들이 꼼수를 썼다. 절세 꼼수를 썼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는 걸 그걸 다 일일이 피해갔다.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가지고 한남더일의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어디 죽일 사람들 같이 나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지금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신탁도 막아놓으니까 증여로 갔다. 아니, 증여는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다주택이 있으면은 당연히 누구나가 증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다 열풍 불어가지고 다 증여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증여 의장으로 오게끔 만든 거 아니에요. 또 국가 입장에서는 자꾸 양도를 못하게끔, 세율을 높여가지고 못하게 해버리니까, 보유도 못하게끔 하고, 이래버리니까 전부 다 증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증여의장으로 오게끔 만들어 놓고 증여세 세무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하고, 여기서 걸리면 막 사정없이 증여세 폭탄 때리는 거죠. 아니, 국가가 자기 세수 높이는 전략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걸려드는 것이 무슨 절세 꼼수예요. 절세 꼼수. 오히려 이쪽으로 증여의장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 절세 꼼수지. 스스로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 뭐 이런 거 대상이 된다면은 본인이 더 불리한 거죠. 뭐 또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절세를 해서 꼼수를 썼다. 뭐 지분 쪼개기를 했다, 이거예요. 지분 쪼개기. 가령 이제 38억짜리를 7대3으로 샀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가 샀고 이거는 이제 자가 이런 식으로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30억 미만이 되니까 50% 세율을 놓치고 40% 세율을 낮췄다. 이런 증여 절세 기술을 썼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누구나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꼼수예요. 절세, 당연히 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꼼수예요, 꼼수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렇게.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제 증여 이제 매입을 했잖아요. 이거를 매입을 했다. 이거 38억짜리를 매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구매 자금을 이제 증여를 해줬다, 이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30억 미만이 되니까 40% 증여세율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이 핵심이, 이때가 이제 매매를 했잖아요. 매매 가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부터 2년이 지나가지고 2년 1일이 지난 이 시점에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었던 이때의 매매가를
이쪽으로 이제 증여가액으로 할 수 없다. 왜? 2년, 증여일 전 2년까지만 해야 되는 거니까 2년 1일이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와 가지고 못하니까 이 매매가로 못하고 공시가격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절세, 최고의 절세, 이게 빅히트다. 예? 묘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묘수다. 근데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요, 국세청이 이런 거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념의 유의를 즐긴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사례 있으면요, 과세해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증여일로부터 법정 결정 기한까지 6월, 증여 신고 기한일로부터 6월 지나서 또 6월까지 이 사이에 감정해버리면 돼요, 감정. 이거를 소급 감정이 되니까 감정해버리면 된다니까. 이 증여일 이 시점에 감정을 이 시점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평가심의위원회 올려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과세해버리면 된다니까요. 무슨 공시가격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거 세법을 모르는 사람이 마치 전문가처럼 인용을, 그럼 모르는 사람의, 세법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끌어와가지고 마치 무슨 전문가가 막 제대로 말을 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그 기사들, 전문가들 그 말이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말을 끌어당겨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검증을 받았으면 나는 제대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팩트가 아닌 말들을 자꾸 지금 이 기사가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이게 문제다. 언론이 진짜 이 나라의 언론들이 진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이 전문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탁을 했으면은 이 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했으면은 이게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니까 국세청이 이걸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조세회피 목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그 사적 행위를 무효로 시키는 근거 규정이 어디 있냐고, 세법에. 부당행위는 있어요. 부당행위는 이 법률상 행위를 무효시키는 규정이 아니에요. 계산만 달리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세법에도 없는 이상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집어 던지고 그냥 톡톡 던지는 거를 그냥 기자가 받아가지고 그거 마치 제대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언론 기사들이 전부 다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팩트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팩트가 신탁을 했다, 법인 명의로 샀다, 이런 거는 다 증여를 했다, 이런 거는 팩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 있잖아요. 전문가 말을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꼼수다, 막 증여 절세 기술이다, 막 절세 기술이다, 이렇게 다 이렇게 피해갔다, 막 이런 식의 해서 이렇게 비평하고 평가를 하는 거, 논평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없는 말이다. 전혀 세법하고는 관계없는 말이다. 자기만의 혼자만의 독단의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를 이렇게 꼼수 그런 거를 찾는 게 아니고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다다주택 있고 내로남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조세를 그야말로 이제 탈루를 한다. 세금 탈루를 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보면요.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타인 명의를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명의신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주택자인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양도를 하는 거예요. 양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명의신탁에 항시 유혹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남더일 꼼수, 절세 꼼수, 뭐 이런 거 찾기 이전에 명인신탁 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그거를 찾으라 이거예요.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 중에서 명인신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친인척 범위로 이렇게 늘려보면은 있다 이겁니다. 있다. 분명히 있다. 의지만 가지면은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자금 출처를 집중을 시켜라 이거예요. 국세청 장칼이 바로 이런 데 써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데 써야 돼요. 서민들 이렇게 찾고 막 중산층한테 막 매몰차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악을 척결하는 데 장칼을 써야 된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사실이 적출이 됐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언론 기사에 나와 있는 한남더일의 그런 이야기들이 문제될 일이 아니에요. 전혀 문제될 일. 어느 납세자들도 다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은 자산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국가가 그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세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규제를 하는 거예요. 신탁도 이렇게 바꾸고 법인도 못하게끔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다 가능한 거예요. 애기서부터 규제한 거고 이 사회에서는 가능했기 때문에 뭐를 꼼수고, 이게 꼼수냐 이거예요. 꼼수가 아니죠. 가능한 건데 무슨 너무 꼼수라는 건 아닌데도 뭐를 한 거를 말고 회피를 한 거를 말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보도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런 보도를 모든 언론 매체들이 아무 검증 없이 그걸 다 받아줬고 막 이렇게 보도를 하느냐. 그는 제가 볼 때는 무슨 목적의식이 있다. 무슨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어제도 저도 이제 제주도 가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제주도도 그것도 자산의 양극화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이 전국에 있어서 자산의 양극화가 너무 크다 이겁니다. 우리가. 양극화가 커졌다 이겁니다. 2017년에 4.4억을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4.4억에 전세를 줬어요. 그리고 반월세로 이제 60만 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이 임대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 이거를 7.2억이니까 이거를 세입자 보고 이걸 사라. 나 팔겠다. 그러니까 거절을 했대요. 거절을 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3년 만에 지금 15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8억에서 9억이 넘어갔고. 그러니까 이 무주택자인 이 사람들은 땅을 치고 지금 후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불과 이 3년 사이에 15억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이 8억, 9억에도 이 전세를, 이 돈이 없으면 이 가격으로 도저히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튕겨 나가는 거죠. 튕겨 나가. 그러니까 월세화가 가속되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한다 이거예요. 지금 무주택자들이 월세화가 가속이 되고 지방으로 계속 이렇게 밀려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항시 나가떨어져요. 나가떨어지고, 이 무주택자들은 연배가 60대든지 50대든지 40대든지 30대든지 20대든지 다 무주택자는 나가떨어진다 이겁니다. 특히 20대 30대는 당연히 무주택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돈을 벌려 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주택자로서 이제 취직을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열심히 해서 잘 돼보려고 하는 그 자체를 포기를 해버린.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뭐 다다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자식들이 이렇게 다 재벌이를 못하면 부모의 고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가정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 부모가 다주택자에다 해가지고 규제한다 해가지고
뭐가 좋냐 이거. 이게 가정이 깨지는데. 예? 이 사람들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무주택자가 나가 떨어져 버렸는데. 자, 부모가 있고, 예? 자가 있고 자포가 있다 이거예요. 1주택, 1주택, 뭐 2주택이든지 뭐든지 다주택자잖아요. 여기는 무주택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주택자 규제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무주택자 부모의 세금을 때려가지고 부모한테 세금 받아고 너희들한테 나눠줄게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이 이런 식으로 쪼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뭐 적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실질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실질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요. 배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다주택자다. 땅 사면 배 아프다. 배 아픈 사람은 무주택자다.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대립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쪽을 부각을 시키면 애기는 배 아파버리는 거예요. 배 아파버려. 그러니까 애기다 증세해라. 증세. 정책 잘하고 있다. 더 때려버려라. 더 때려버려라. 더 때리면 이 배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구멍 나가지고 침몰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밤낮 이런 식으로 더 때려버려라. 증세해버려라. 증세. 막 해가지고 차라리 이게 우리 부동산, 예? 이게 부동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유로 가자. 공유로. 공유로 가든지 국유로 가든지 원시 공산주의로 해버리자. 예? 이렇게 하니까 공산 이렇게 해도 그 괜찮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사회주의 그거에 상당히 그 물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게 찬동을 많이 한답니다. 왜? 자유라는 개념이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그 본능의 물결 속에서 사는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따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국가는 그렇게 이렇게 대립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산층을 무너뜨려. 지금 중산층이 무너진다 이거 아닙니까? 무너진다.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축소를 해버린다고 하잖아요. 축소. 아니 나는 1주택자예요. 1주택자라서 내가 20년을 보유하고 산다 이거예요. 20년 보유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장 선량한 사람들 아닙니까? 선량한 사람들인데 이 비율이 이렇게 되니까 양도 차익이 커졌다. 양도 차익이 크다 이거예요. 아니 장기 보유할수록 장기를 보유하니까 양도 차익이 큰 게 당연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보유 양도 차익이 크든지 말든지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거를 낮춰버리겠다 이거예요. 왜? 양도 차익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4년 사이에 2배를 올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엄한 소리 하니까 정치적으로 내 편 안 되고 저쪽 편 되면은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일보다 아니 이거를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1주택자를 왜 건드리냐 이거예요. 1주택자를. 오히려 그러면은 단기로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단기로 가진 사람들은 양도 차익 이것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적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언론 기사 나온 것 보면 서초구에 뭐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4년 9개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한 800만 원, 800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이제 다운이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강남구 엄마 아파트 11년 10개월 가진 사람은 오히려 액수가 한 7천만 원을 더 내놔야 된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뭐 이렇게 13년을 가지고 있다든지 9년 10개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세금이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줄여버리니까. 그리고
자꾸 실거주해라. 2년은 거주해라. 2년 거주. 2년 거주해야만이 우리가 장특공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장특공 2년 거주해라. 그러면 80%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2년 거주 안 하면 30%밖에 못 한다. 최대 30%. 이것도 최대 30%. 이런 식으로 자꾸 줄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저거를 전부 다 저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못 가지고 가게끔 장특권 건드리는 거죠. 비과세는 안 해줄래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2년 거주 요건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1주택자를 어떤 식으로 그냥 막 배가 아파가지고, 오히려 배 아픈 사람, 사촌이 땅 사가지고 배 아픈 사람은 이 정부더라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1주택자가 양도 차익이 높아져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는데 뭐가 그렇게 아파하느냐 이거죠. 배 아파하느냐. 본인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갔으면 그 혜택이, 아니 본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냥 한 걸 가지고 왜 1주택자한테 그걸 전가시켜가지고 다 뺏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단기 양도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감세해줘 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누구 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 편, 내 편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전세를 자꾸 안 해주려 하잖아요. 전세를 싫어라 하잖아요.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은 대출 안 해주려 하지, 이것도 대출해줘도 소득이 적으면요. 대출도 거의 안 나와요. 대출 한도도 적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이 전세로 해가지고 1주택자 되는 거, 이게 징검다리를 없애버리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전 국민의 월세화를 자꾸 임대주택, 우리가 지어줄 테니까 임대주택 좋다. 임대 살아라. 다주택자들한테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주택자들은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임대 등록만 해주라. 그래가지고 임대를 월세만 놔주라. 라는 식으로 혜택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중간 징검다리를 자꾸 사다리를 차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노무현 정권 때도 고시 제도를 없애버린 게 노무현 시대잖아요. 왜 고시를 없애는지를 모르겠어요. 고시를. 이게 로스쿨로 바꿔졌다고 하는데, 로스쿨로 바꿔질 때 이 대법원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때 거기에 관련된 부장판사였던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반대할 일이 아니더라. 내 자식들은 로스쿨 보내가지고 다 변호사 시킬 수 있지 않냐. 검판사 시키는데 지장 없다. 고시를 하면 합격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할아버지가 돼도 자기 자식이 고시 합격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만들면은 이거는 돈이 들어도 우리 자식들 그거 보내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고시는 뭐든지 이게 다 성적이 공개가 돼야 되잖아요. 로스쿨은 면접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뽑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징검다리가 이게 만일 고시가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변호사 돼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 기반을 이런 식으로 확보를 했겠느냐 이거예요. 안 되죠. 로스쿨을 간다 한들 검판사가 되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 차라리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못 미치면 변호사 하지.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이겁니다.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은 맨날 그냥 검판사 해라. 나는 거꾸로 갈란다. 하면은 맨날 잘 되는 사람들께 모여가지고 경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산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졌다 이겁니다. 상당히 심해지고 내로남불 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시 기득권의 주체, 변경만 있을 뿐이지 국민들, 납세자들이 삶이 더 향상되고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동산 대책이 누구를 위한 대책이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사람들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급을 했어야죠. 집을 지어가지고 공급을 했어야죠. 공급은 안 하면 맨날 그냥,
중과 배제부터 해가지고 양도세율 높이고, 뭐, 실거주 의무 막 높이고, 장특공 안 해주고, 맨날 이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저절로 올라가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는 또, 꼼수를 썼다고 말을 하. 그러니까 언론이 본질을 봐야 된다, 이거. 왜 이 집값을 올라갔냐, 이렇게까지. 역대 정권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과연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무지의 소치로 이런 결과가 있었느냐.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지였느냐, 아니면 진짜 고의였느냐, 알면서 이렇게 했느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서로가 자꾸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 서로가 대립하게 해가지고 니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짱돌 던지게 만들고 냉소적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라는. 언론이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으면 그걸 오히려 막아가지고 야야 그러지 말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다. 모두가 다 합심해가지고 지금 막 국부를 창출하기 바쁜 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대립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언론인이 과연 있냐 이거예요. 언론이 있냐 이겁니다. 더 이상 하면 계속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